어르신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는 모든 분들, 혹시 우리 동네에 수십 년간 누구도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낡은 문 하나쯤은 없으셨나요? 오늘 제가 그 금기의 문을 열고 들어가 겪었던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50년간 홀로 살며 그 누구도, 특히 여자는 단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던 70대 김노인. 그 비밀스러운 집에 제가 몰래 발을 들인 그날 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2입니다.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딱히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곳이지만 붉은 황토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목조, 가옥 하나만큼은 예외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김노인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 집은 무성한 잡초와 오래된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바람이 불 때마다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김노인은 아내도 자식도 친척도 없이 오직 혼자서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여자는 절대로 발을 들여선 안 된다는 철칙이 있었죠.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김노인은 젊은 시절 학식이 높아 온 동네를 돌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선비 같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큰일을 겪은 후 돌연 고향으로 돌아와 이 집을 짓고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과 담을 쌓은 채 고독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김노인의 집은 마을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금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주가 걸려 있어 여자가 발을 들이면 끔찍한 화를 입게 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라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굳게 닫힌 잿빛 목문을 보며 오싹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서연아, 너 겁도 없으니까 저 김노인 집에 한번 들어가 봐. 대체 뭐가 있는지 하며 짓궂게 놀리곤 했죠. 저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찬 바람이 불어왔고 집으로 가는 황토길은 어김없이 김노인의 집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걸음을 재촉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등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에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문득 한동안 김노인이 장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끓어오르는 호기심에 약간의 연민이 더해지자 저도 모르게 그 집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밖에서 살짝 엿보기만 하고 돌아가자고 다짐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스락거리고 마른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저에게 경고를 하는 것만 같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창문은 아주 작은 틈만 열려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희미한 불빛 아래 의자에 기대앉은 김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하얗게 센 머리, 푹 꺼진 두 뺨은 마치 마른 나무십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낡은 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향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뜩함을 느낀 것은 제단 위에는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이 아닌 하얀 비단 손수건이 보물처럼 유리 액자 안에 곱게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 파악이 채 되기도 전에 김노인이 격렬한 기침을 터뜨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달려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자는 출입 금지라는 소문이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제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과 어릴 적부터
깊이 뿌리내린 막연한 두려움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을 굳게 닫힌 목문 위로 가져갔습니다. 끼익 하고 낡은 경첩이 내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지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짙은 향내음과 묵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은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김노인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퀭하고 깊은 노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들어오라 했소? 노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아랫마을에 사는데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너무 심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이 집은 여자를 들이지 않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등 뒤 재단 위 하얀 손수건 곁으로 웬 여인의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돋았고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어버린 듯 했습니다. 김노인이 제게로 다가오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노인은 반평생을 홀로 살았을까? 왜 여자의 출입을 금했을까? 저 하얀 손수건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충동적인 결정이 저를 수십 년간 마을 전체가 숨겨온 거대한 비밀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온몸을 떨게 만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집문 앞에서 저는 금단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처럼 온몸을 떨면서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이 집은 여자를 들이지 않소. 노인의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시선은 액자 속 하얀 손수건이 놓인 재단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까 보았던 희미한 여인의 형상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편찮으신데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무 짓도 안 할게요. 김노인은 지팡이를 쥔 채 늙고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함께 일말의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이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돌아가시오. 그 마음은 고맙지만 여긴 아녀자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고통이 묻어나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이내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해대는 앙상한 노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고집불통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강박 속에서 평생을 스스로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자는 안 된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을에서는 온갖 소문이 다 돌아요.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배신을 당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저주에 걸렸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 진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쫓겨날 줄 알았지만 노인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아가씨가 뭘 알겠소? 내 평생이 한 여자 때문에 망가졌지. 그 한마디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인의 고독 뒤에는 결국 애달픈 사랑의 비극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노인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늦은 밤이야. 지난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소.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걷잡을 수 없는 기침이 노인을 덮쳤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숙인 채 기침을 쏟아냈고 급기야 바닥에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금기고 뭐고 다 잊은 채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김노인은 저를 밀쳐내려 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뒤였습니다. 저는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바닥에 튄 선홍색 핏자국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이 깊으세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아랫마을 이장님께 연락해서. 노인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가.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날 데려가는 건 잘못된 일이야. 노인의 눈에는 마치 병원이 끔찍한 기억이라도 묻어둔 곳인 양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고 수건으로 핏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다시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비단 손수건이 향 연기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아른거리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시선을 눈치챈 김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보지도 궁금해하지도 마시오. 그건 아가씨가 볼 물건이 아니니.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모시는 건가요? 노인은 저를 뚫어질 듯 쳐다보더니 이내 쓰라리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를 모시고 있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소문이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노인의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연인이었을까요? 반세기 동안 노인을 괴롭힌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노인은 깊은 과거에 잠긴 듯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려 하자 노인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핏자국을 닦은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던 그때 김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 여자가 들어온 건 수십 년 만에 아가씨가 처음이야.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책상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독한 노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달이 구름 뒤로 숨었고 반딧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목조 가옥을 돌아보았습니다. 금단의 비밀에 발을 들인 것만 같은 기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끈이 저를 다시 그곳으로 이끄는 듯한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와 하얀 손수건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과거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토록 여자를 증오하며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날 밤의 방문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게 되리라고는, 그리고 그 문이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저 이서연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 저는 온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피를 토하던 김노인의 모습과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재단 위의 하얀 손수건은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잊어버리자, 없던 일로 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려 할수록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집 안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무슨 소식 들었니? 건너편 최할머니가 그러는데 어젯밤에 네가 김노인네 집 근처에서 보였다더라. 저는 깜짝 놀라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정말이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잠시 들렀어요. 할아버지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걱정이 돼서요. 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무라셨습니다. 어리석은 것. 온 동네 사람들이 귀신 피하듯 하는 곳을 제 발로 기어들어가? 옛날부터 그 집에 여자가 들어가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어. 엄마,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편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침묵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착한 마음도 쓸 때가 따로 있는 법이다. 그 노인네 사연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나 같은 늙은이도 속사정은 다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끔찍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변했다는 것만 알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라. 괜히 화를 부를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금지당할수록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소한 김노인이 무사한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한단 말인가. 그날 오후 저는 장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김노인의 집으로 향하는 황토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서연이 아니야? 어제 정말 김노인 집에 들어갔다더라. 세상에, 간도 크지. 무섭지도 않나? 저러다 큰일 나지. 치침 사람들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귓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어째서 비난받을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김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안에 계세요? 잠시 후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김노인의 퀭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다시 본 노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할아버지 걱정돼서 왔어요. 그렇게 편찮으신데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나쁜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돕고 싶어서. 김노인은 한참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까딱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오싹함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짙은 향내음, 희미한 불빛, 그리고 제단 위의 하얀 손수건,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참, 평생 여자는 증오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계집아이를 집안에 들이게 될 줄이야. 운명의 장난이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여자를 미워하게 되셨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고 느렸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이 갓 넘었을 때였소. 죽도록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건만 결국 그 여인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놈에게 가버렸소. 내게는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만 남긴 채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번의 시련 때문에 반평생을 고립되어 살아왔다니. 이야기는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럼 저 손수건은 그분의 것인가요?
제 질문에 김노인이 움찔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고통과 도끼가 뒤섞인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소. 그 여인의 것이지. 그 여인이 떠나던 날 내가 유일하게 간직한 물건이야. 평생 기억하고 또 평생 증오하기 위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를 건드린 기분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책상에 머리를 밟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는 증오뿐만 아니라 숨막힐 듯한 지독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저는 차마 이 고독한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감춰진 진실에 맨 얼굴을 보고야 말겠다고. 할아버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갇혀 계시면 할아버지는 영원히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저에게만이라도 들려주세요. 김노인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흔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읽고 노인이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다면 이 마을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야.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비밀과 마주해야 하는 길.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온몸을 떨게 할 끔찍한 악몽일지도 몰랐습니다.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낡은 목조, 가오가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김노인의 퀭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노인은 반세기 전의 기억을 더듬는 듯 한참 동안 벽 너머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섣부른 질문 하나가 노인의 마음을 다시 굳게 닫아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노인이 평생의 원한을 토해내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요. 하지만 그들은 절반만 알 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입에 담지 못하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앙상한 두 손을 깍지 낀 채 마음속의 떨림을 억누르려는 듯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22, 마을에 은혜라는 처녀가 있었소.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비단결 같았지. 노래도 잘하고 자수솜씨도 뛰어났어. 나와 그 처녀는 18살 때부터 서로를 마음에 품었고 장차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소. 양가 부모님들도 허락하셨고 좋은 날짜만 잡아서 혼례를 올릴 일만 남았었지. 거기까지 말한 노인의 목소리가 먹먹하게 잠겼습니다. 늙고 지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등잔 불빛에 비친 노인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사랑에 빠진 순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더군. 혼례를 한 달 앞두고 그 처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소. 한마디 말도 없이.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줄만 알았소.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찾아 헤맸소. 이 마을, 아랫마을, 심지어 읍내까지 다 뒤졌지만 아무도 그 처녀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지.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점차 분노와 증오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지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소. 읍내에서 은혜가 웬 낯선 사내와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 나는 믿지 않았소. 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했을 때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지.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그놈의 팔짱을 낀 채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소.
노인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그저 조용히 앉아 노인의 슬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마을로 돌아왔소. 혼사는 당연히 깨졌고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 고개도 들지 못하셨지. 나는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고 얼마 안 가 부모님마저 돌아가신 뒤 이 집에 나 홀로 남게 되었소. 그때 맹세했지. 다시는 어떤 여자도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리라고.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인은 과거의 상처와 스스로 만든 맹세 속에 갇혀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집을 무서워하는 건가요?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요. 김노인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마치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은혜가 떠난 뒤 2명의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소. 그리고 2사람 모두 끔찍한 일을 당했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노인은 등잔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아주머니였소. 그 아주머니가 나무를 가져다 주러 들어왔다가 잠시 쉬어갔는데 며칠 뒤에 이상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소. 사람들은 내가 애군을 몰고 왔다고 수군거렸지. 두 번째는 소를 치던 17살짜리 아이였소. 호기심에 몰래 들어와 툇마루에 앉았다가 갑자기 굴러떨어져 돌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 들린 곳이라 여기고 여자들의 접근을 막은 것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불렀고 노인은 그 모든 공포와 증오를 홀로 짊어진 채 고독하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소. 내가 왜 아가씨더러 돌아가라고 했는지. 아가씨가 계속 이곳에 드나들다가는 그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야.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쩌면 그건 그냥 우연이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께 애군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셨고 마을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억측을 만들어낸 거예요. 혹시 그 일들 뒤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섬뜩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아직 젊어서 세상을 모르는군. 이왕 이곳에 발을 들였으니 각오 단단히 하시오. 닥칠 일은 결국 닥치고야 마는 법이니.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닥칠 일은 닥치고야 만다.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역시 그 집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죽은 두 여인에 대한 노인의 이야기가 떠올라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며칠 동안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물어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저마다 달랐고 들으면 들을수록 김노인이 들려준 이야기와는 다른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 씨가 남자를 따라 도망간 것이 맞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그럴 리 없다며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노인과 다시 마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낡은 목조가옥을 찾아갔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대나무 숲을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더욱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지팡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김노인의 지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왔는가?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뵙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여쭤볼 게 있어요. 이대로 가시면 할아버지는 평생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노인은 제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마지못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동안 마을 분들께 여쭤봤어요. 어떤 분은 은혜 씨가 할아버지를 배신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절대 아닐 거라고 해요. 최할머니는 은혜 씨가 사라지기 전에 웬 낯선 사람이 집 주위를 맴돈다며 무서워했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은혜 씨가 떠나기 전날 몹시 불안해 보였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떠나는 걸 직접 보셨다고 하셨죠. 저는 이야기들 사이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김노인은 침묵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앙상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스스로를 원망과 증오 속에 가두고 사셨어요. 하지만 만약 진실이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다면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노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 눈이 삐었다는 말이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쩌면 그건 누군가의 계략이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은혜 씨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해요. 정말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김노인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상처를 헤집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은혜 씨가 할아버지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나는 평생을 그 장면을 떠올리며 살아왔소. 매일 밤마다 심장이 불타는 고통을 겪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니. 내가 대체 뭘 믿어야 한단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알아볼게요. 은혜 씨가 정말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밝혀낼게요. 김노인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남의 일에 왜 발벗고 나서는 거냐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쓰러워서요. 한 사람이 평생을 증오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김노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야. 이 일은 단순히 사랑과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의 여러 사람들과 얽혀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말은 이 사건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뒤 나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소. 온 마을이 수군거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아버렸지. 마치 금기처럼 말이오. 나도 진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을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소. 그렇게 나는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이방인이 되어버렸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어두운 진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 할아버지 집에 들어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여자분들은요? 그것도 저주가 아니었던 건가요? 김노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우연일 수도, 불길한 징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어떤 여자도 이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김노인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핵심에 닿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일은 마을의 여러 사람들과 얽혀 있다는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미로에 들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씨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의 집 주위를 맴돌던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온 마을은 수십 년 동안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길의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김노인과의 대화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사건이 마을에 여러 사람과 얽혀 있다는 그의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은혜 씨를 잘 알았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은혜 씨 어머니의 친구였다는 이웃집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질문에 망설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혜 씨가 사라지기 전 낯선 사람이 집 주위를 맴돌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사실 그때 은혜네 집 담벼락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내를 본 적이 있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등에는 제비 모양의 문신이 있었지.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애가 사라져버렸어. 제비 문신.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분명한 단서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듣자 하니 읍내에서 목재를 밀매하는 건달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 문신을 새긴다고 하더군. 어쩌면 그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의 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은혜 씨의 실종은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노인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박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으셨지만 훈장님의 기억력은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네. 그 애가 사라지기 며칠 전 웬 낯선 사내가 은혜 아버지를 찾아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봤거든. 그리고 다음 날 은혜가 사라졌지. 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으셨나요?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들었네. 다만 은혜 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며 그 사내를 쫓아내는 것만 봤지. 그 사내는 갈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인상이 몹시 험악했어. 그날 이후로
은혜 아버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알아놓으셨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 씨가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대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하필 혼례를 앞둔 시점에 나타났을까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어둡고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는 배신한 것이 아니라 마을 밖의 위험한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둬라. 파고들수록 위험해질 뿐이야. 왜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아니?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 일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싸움이 아니란 말이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멈출 수 없어요. 김 할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요. 저는 은혜 씨가 배신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진실이 묻힌다면 할아버지는 평생의 원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김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혜 씨가 사라지기 전에 낯선 남자가 집 주위를 맴돌았고 심지어 아버님을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 남자는 등에 제비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노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인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들었소? 마을 어르신들이요. 저는 이 일이 절대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은혜 씨가 배신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치된 건 아닐까요? 김 노인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세상에 수십 년 동안 나는 혹시 그럴 수도 있었단 말인가. 노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야, 내가 너를 오해했던 것이냐.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녀가 죄가 없다고 믿어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실을 밝혀서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평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온 마을이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온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진실을 밝혀줘.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다고. 아무리 위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은혜 씨의 마지막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노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비 문신을 한 낯선 사내에 대한 이야기는 수십 년간 그가 믿어왔던 원망의 벽에 균열을 일으킨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서도 차가운 냉기 대신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노인의 집에 들렀을 때 그는 툇마루에 앉아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동안
흙냄새와 향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이 낡은 집에는 너무나도 많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마당을 쓸던 그때 빗자루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흙을 파헤치자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듯 흙투성이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상자의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살짝 힘을 주자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노란 국화가 수놓아진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은 바랬지만 섬세한 바느질 솜씨와 은은한 향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떨리는 필체로 쓰인 몇 글자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분은 진수 씨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배신하지 않았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은혜 씨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하지만 왜 이 상자는 이곳에 묻혀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수건과 종이를 든 저를 본 김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당에서 이걸 찾았어요. 혹시 은혜 씨 것인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수건의 자수를 어루만지는 그의 눈이 이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낡은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은혜가 나에게 주려고 직접 수놓았던 손수건이야. 그리고 이 글씨는 노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고통과 회한에 무너져 내리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 씨는 분명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 상자는 땅 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으며 그 직후에 무슨 일을 당했던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은혜 씨가 이 편지를 남겼다는 건 분명 그녀의 실종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더 알아봐야 해요. 김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서연아, 50년이야. 모든 흔적이 사라졌을 거야. 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희망은 있어요. 이 손수건과 편지가 바로 증거예요. 분명 다른 단서도 남아있을 거예요. 김노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늙고 지친 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수건을 집으로 가져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은한 향기는 저를 과거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껏 술을 놓았을 다정하고 현명했을 한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았다고. 그 떨리는 글씨는 마치 머나먼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절규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 은혜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김노인을 반세기 동안의 증오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걸 네가 찾았단 말이냐?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었어. 은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그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엄마, 이 얘기를 아셨으면서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온 마을이 쉬쉬하는데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었겠니? 그 얘기를 꺼내면 불행이 닥친다고들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애가 배신했다고 믿지 않았단다. 그렇게 착하고 진수 총각을 좋아했던 애가 아마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게야.
저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졌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은혜 씨의 영혼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상자 속에서 발견된 손수건과 쪽지는 제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았다고. 은혜 씨의 떨리는 글씨는 시간을 거슬러 제 심장을 파고드는 애달픈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나무 상자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상자는 분명 마을 목수의 솜씨로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목수인 박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상자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내 솜씨가 맞네. 50년도 더 전에 만들었던 물건이야.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혹시 누가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박씨 아저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똑똑히 기억나지. 그때 한 처녀가 와서 귀한 물건을 담아둘 작은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 자물쇠도 아주 튼튼한 놈으로 달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 그 처녀가 바로 은혜였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은혜 씨가 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박씨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회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증거는 남겨둬야 한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 젊은 처자가 왜 그런 걱정을 하나 싶었는데 그의 눈빛이 몹시 불안해 보였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애가 사라져버렸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은혜 씨는 이미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상자는 김노인의 집마당에 묻혀 있었을까요? 박씨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던 날 밤 김노인네 집 근처에서 웬 수상한 그림자를 봤네. 멀리서 봐서 얼굴은 못 봤지만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갈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 그리고 왼쪽 손등에 길게 찢어진 흉터가 있었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남자. 박 훈장님이 말했던 그 남자와 인상차기가 똑같았습니다. 이제 손등의 흉터라는 새로운 단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네. 하지만 마을 사람은 아니었어. 그때 목재를 밀매하던 건달들이 마을에 드나들곤 했는데 어쩌면 그놈들과 한패였을지도 모르지. 저는 박씨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은혜 씨는 목재 밀매업자들과 얽힌 어떤 사건에 휘말렸고 그들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상자를 묻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김노인에게 전하자 그는 상자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은혜야, 네가 이런 증거를 남겨두었구나.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노인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분명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어요. 이 상자가 할아버지 집 마당에 묻혀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범인은 이 집을 드나들었거나 혹은 이 마을 사람 중에 공범이 있을지도 몰라요. 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아가씨. 그렇다면 그때 죽었던 두 여자도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어렴풋이 그런 의심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색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 손등의 흉터, 그리고 제비 문신을 떠올리며 뒤척였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은혜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녀의 혼례를 앞두고 나타났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남자를 찾아내겠다고. 그를 찾아내야만 은혜 씨의 영혼이 편히 잠들 수 있을 테니까요. 나무 상자와 박씨 아저씨의 증언은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비 문신, 손등의 흉터. 이제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는 사람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마을 어귀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찻집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어르신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서연이 그 처자 때문에 온 마을이 시끄럽구먼. 50년 전 일을 다시 들추고 다니니.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처자 말이 맞다고 보네. 그때 분명 이상한 일이 있었어. 등에 제비 문신을 한 낯선 놈이 한동안 마을을 어슬렁거렸지. 목재 밀매꾼이라고들 하더군. 그 놈이 은혜 처자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어.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르신이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그놈 왼쪽 손등에 칼자국 같은 긴 흉터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제비 흉터라고 불렀잖나. 이름만 들어도 재수 없는 놈이었어. 언젠가 그놈이 술에 취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질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걸 들었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은혜 처자가 사라졌지. 나는 분명 그놈 짓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쉬쉬했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제비 흉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침묵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제 등장에 어르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혹시 은혜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한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젊은 처자가 괜히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게.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녀가 김 할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제가 그녀가 남긴 손수건과 편지도 찾았는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걸 말해주지. 하지만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는 말게. 위험한 놈들이야. 어르신들은 제비 흉터가 읍내에서 목재를 밀매하던 건달이었으며 경찰에 쫓겨 이 마을로 숨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혜 씨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가 사라지던 날 누군가 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그의 모습을 봤고 그 이후로 그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김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에 한 어르신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네. 말한다고 해서 은혜 처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우리까지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웠지. 그놈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는 놈들이었으니까. 그러다 은혜가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김 노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그 소문을 믿어버리고 만걸세.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침묵과 두려움이 김 노인을 반세기 동안에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제비 흉터. 이제 그 이름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김 노인에게 전했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나는 평생을 헛된 증오 속에서 살아왔단 말인가.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남자를 짓눌러온 어둠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남자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만 은혜 씨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고 할아버지도 편안해지실 수 있어요. 김노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늙고 지친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아가씨, 만약 정말 그놈을 찾아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저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은혜 씨의 영혼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그리고 저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 길의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제비 흉터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찾기 위해 다시 박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그에 대한 단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이 마을에 머물 때 이웃 마을에 사는 최 씨라는 사람이 그놈의 심부름을 자주 했었네. 목재를 옮기거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지. 어쩌면 그 최 씨가 제비 흉터의 행방을 알지도 모르겠네. 마침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곧장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최 씨의 낡은 기와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비 흉터와 은혜 씨에 대해 묻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험한 일에 왜 끼어들려고 하시오? 그놈은 아주 질이 나쁜 인간이오. 하지만 저의 간절한 눈빛을 본 최 씨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비 흉터가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간이었지만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창고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 뭉치와 낡은 지갑만 남아 있었다고. 혹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제 질문에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 도시에 가면 크게 한몫 잡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소. 은혜 씨 일은 그놈이 그녀를 탐내긴 했지만 직접 손을 댔는지는 확실치 않소. 아마 그와 얽힌 다른 놈들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가 이제 이 근방에는 없다는 사실과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낡은 장롱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놈이 남기고 간 물건이오.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지. 조심해서 다뤄야 하오. 이게 바로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낡은 수첩은 마치 과거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비 흉터와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수첩을 단서로 저는 반드시 제비 흉터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은혜 씨의 명예와 김노인의 평온을 되찾아 주겠다고. 그날 밤 저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적힌 이름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김상철, 연락책 9, 고, 기차역 근처라는 메모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비 흉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인물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읍내에 볼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낡은 기차역에 도착해 수소문한 끝에 골목 가장 안쪽에 있는 허름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제비 흉터에 대해 묻자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놈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거요?
다 지난 일이니 그냥 묻어두시오. 저는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저희 마을의 은혜라는 여인이 그 사람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어요. 진실을 밝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해요. 제 말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한숨을 쉬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은 50년 전 목재 밀매를 하며 제비 흉터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놈은 아주 지독한 놈이었소. 한 번은 마을의 한 처녀에게 단단히 빠져서 반드시 자기 여자로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 처녀가 바로 은혜였던 게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자 그놈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에게 서류 몇 장을 맡기고는 사라져버렸소. 그 이후로 다시는 그놈을 보지 못했지. 그럼 은혜 씨는요? 그가 데려간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소. 그놈이 떠난 직후에 은혜 씨가 사라졌다면 틀림없이 그놈 짓일게야.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은혜 씨는 김노인이 평생을 증오했던 배신자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김노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나는 평생을 헛된 증오 속에서 은혜를 원망했구나. 정작 내 사랑하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고 있었을 텐데. 노인의 절규가 텅 빈 집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끝까지 가서 반드시 은혜 씨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김노인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바로 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서 유씨 할머니 9 버스 터미널이라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은혜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터미널 뒤편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유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 씨에 대해 묻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수십 년 만에 그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해질녘이었어. 은혜가 창백한 얼굴로 터미널을 지나가더군. 손에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지. 몹시 서두르면서도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 내가 막 부르려던 참인데 갑자기 키가 큰 사내가 나타나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지. 왼쪽 손등에 긴 흉터가 있는 놈이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애가 놔주세요. 집에 가야 해요. 하고 애원했지만 그 사내는 잔말 말고 따라와 하고 소리치며 은혜를 터미널에 세워져 있던 트럭으로 끌고 갔어. 그리고 잠시 후에 트럭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네. 나중에 은혜가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말았지. 수십 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증언이 김할아버지께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김노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자
그는 망연자실한 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책상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내게 배신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 채 수십 년을 내가 죄인이구나. 노인의 절규에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은혜 씨는 할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이 진실만으로도 그녀의 영혼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노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덕분에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네. 너무 늦었지만 언젠가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비 흉터의 행방만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 이 모든 비극을 끝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달을 보며 은혜 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끝까지 부탁해.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유씨 할머니의 증언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김노인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눈 감기 전에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네. 저는 노인의 결심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장날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 유씨 할머니를 찾아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워하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날 오후 저는 김노인을 부축하고 장터 한복판으로 나섰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장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기 김노인 아니야? 웬일이래? 쯧쯧. 저 노인 옆에 붙어 다니면 재수없는 일만 생긴다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김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함이 아니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섰소.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은혜가 저를 버리고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고 믿어왔소. 하지만 은혜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소. 장터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손수건과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남긴 증거요. 저는 배신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기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유씨 할머니가 계시오. 제가 유씨 할머니를 부축해 앞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은혜는 제비 흉터라는 놈에게 강제로 끌려갔어요. 배신한 게 아니라고요. 장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적인 웅성거림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평생 은혜를 오해했던 거란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 괜히 잠잠한 마을에 분란만 일으키는 구먼. 한 중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김노인, 나이 먹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내서 마을을 시끄럽게 하는 거요. 그 말에 김노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나는 동정 따위 필요 없소. 나는 오직 은혜의 진실을 원할 뿐이요. 반세기 동안 나는 이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소.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갔을지도 모를 한 여인을 위함이요. 노인의 절규가 바람 소리에 섞여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제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제비 흉터에 대해 들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은혜 씨는 죄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죄책감 어린 눈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네. 오늘 나는 은혜를 대신해서 말했으니 이제 여한이 없네. 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언젠가 온 마을이 진실을 믿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노인의 얼굴에서 희미한 눈물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작은 빛이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머지않아 펼쳐지리라는 것을. 그날 장터에서의 일은 온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적어도 은혜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동정과 안타까움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최 씨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비 흉터와 함께 다녔던 놈이 나타났소. 늙고 병들어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김노인을 부축하고 최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의 허름한 여인숙, 그곳에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은혜 씨에 대해 압니다. 노인은 자신이 제비 흉터와 함께 일했던 칠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놈은 은혜 씨에게 미쳐 있었소. 그래서 억지로 그녀를 데리고 멀리 떠나려고 했지. 그날 터미널에서 그놈은 은혜 씨를 트럭에 강제로 태웠소. 은혜 씨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놈은 칼을 꺼내들고 협박했소. 김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나요?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우리를 쫓아왔소. 제비 흉터는 당황해서 트럭을 버리고 도망쳤고 나도 무서워서 도망쳤지. 그 뒤로 은혜 씨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다만 트럭에 그녀가 떨어뜨린 손수건이 남아 있었던 것만 기억나오. 아마 누군가 그걸 발견하고 숨겼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김노인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김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노인은 오열하며 칠성 노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다만 우리 은혜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뿐이요. 다음 날 저희는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회관의 모든 주민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박은혜 양은 배신자가 아니라 흉악범에게 납치된 피해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소문으로 고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마을을 대표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회관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이 품에 안고 있던 손수건을 끌어안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은혜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나도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고 따뜻한 죽과 쌀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그의 집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반세기의 고독 끝에 김노인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을 원망 속에서 죽어갔을 게다.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작했어야 할 일인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생을 짓눌러온 고통에서 마침내 해방된 듯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노인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깊은 참회와 함께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영정사진 옆에 노란 국화가 수놓아진 낡은 손수건을 놓아드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김노인은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은혜 씨와 재회하여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연민이 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결국 정의는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